코스피가 개인의 1조 원 넘는 매수세에도 1% 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도 차익 실현 매물에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과 위례 등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3만 호 공급에 대한 사전 청약 물량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의 조직과 기능 혁신안은 다음 달 중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당정이 조만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완화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액이 결정되는 6월 1일 전에 개정이 완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혈전 부작용 우려보다 접종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유럽의약품청의 판단에 따라서 유럽 내 얀센 백신의 공급이 재개됩니다. 한편 오늘 단정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가 오늘은 앞서 뉴욕 증시의 여파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 낙폭이 커지고 있죠. 네, 코스피는 3,200선 밑으로 밀리면서 하락세입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1.49% 내린 3,172.64에서 거래 중인데요. 외국인이 5천억 원, 기관이 7천억 원 넘게 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와 LG화학은 2%대로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도 2% 안팎으로 하락세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91%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5원 40전 오른 1,117원 70전입니다. 그렇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틀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네, 다우지수는 0.75% 내리면서 34,000선이 무너졌고요. S&P 500 지수는 0.68%, 나스닥 지수는 0.92%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우려 확산 영향이 컸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제약 계열사 얀센 백신이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특이 혈전 관련 가능성 판단을 받자 증시가 반응했고요. 미 국무부가 여행 금지 국가를 전 세계 80%로 확대하자 항공주와 여행주들의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8.53%, 델타 항공은 3.68% 급락했습니다. 또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치보다 못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8%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되는 3만여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서는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장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1, 2년 전에 아파트를 미리 공급하는 것으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면 입주가 보장됩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인천 계양, 위례,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에서 4,400가구를 시작으로 모두 3만여 가구를 사전 청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2차, 성남 신촌 등에서 9,100여 가구가, 11월에는 하남 교산, 과천 주암 등에서 4천여 가구가, 12월에는 고양 창릉 등에서 12,000여 가구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됩니다.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 청약이 개시되고 2사 대책 사업 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전 청약 물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가 특별 공급 대상입니다. 30%는 신혼부부, 25%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신혼부부 전용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은 14,000가구에 달합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 협의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시 커진 것을 거론하며 경계감도 밝혔습니다.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LH혁신안은 조직과 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 통제 마련, 경영 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규제에 그동안 강경했던 당정이 최근에는 규제 완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벌써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까지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추진되고 또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어떤 내용의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거죠? 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그리고 대출까지 크게 3개의 영역입니다. 먼저 종부세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종부세 적용 기준선을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음으로 재산세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은 LTV, 그러니까 집값에 따른 대출 한도 비율이 검토 대상입니다. 무주택증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대출 한도를 10%포인트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겠지만 세금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적용일지 내년 적용일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6월 1일이 기준 시점입니다. 특히 재산세는 6월 중순부터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종부세는 실제 납부가 11월이라서 개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여러분 세금 부담 얼마나 체감을 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조세 부담이 늘어서 버겁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동산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국민들의 세부담 체감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꼴로 최근 5년간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소득에 비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65%에 달했습니다. 조세 부담이 적당하다는 답변이 22%, 낮다고 밝힌 응답자는 12%에 그쳤습니다. 부담이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였습니다. 근로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소득 수준별로 차이도 있었을까요? 네,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1에서 2분위는 평균 63%가 세부담이 높다고 답한 반면 상위 40%인 4에서 5분위 응답률은 75%에 달했습니다. 현 조세 제도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조세 제도가 특정 소득계층에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답변이 가장 컸습니다. 세금이 낭비된다는 주된 이유로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컸습니다. 한경연은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 또 조세제도 불만이 큰 상황에서 섣부르게 증세하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이 약 4년 만에 70%가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소유 필지는 12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토지 소유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외국인이 갖고 있는 땅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포나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제곱미터입니다. 2016년보다 70% 늘어난 수치로 필지 기준으로는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인의 토지 소유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2016년 2만 4천여 건이던 중국인 소유 토지 필지는 지난해 상반기 5만 4,100여 건으로 약 3만 건, 120%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 800억 원에서 2조 7천억 원으로 30%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토지 취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허가 대상 토지와 외국한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살 수 있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 사용권과 건물 소유권만 가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속보도 짚어보겠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치솟으면서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혈전 논란이 불거진 얀센 백신에 대해서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유럽의약품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주 초 지나고 주 중반 되니까 또 어김없이 확진자 수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31명입니다. 전날보다 200명 가까이 늘면서 일주일 만에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검사 건수가 감소하는 주말과 휴일이 지나서 주 중반이 되면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약 619명으로 여전히 2.5단계 범위 상단에 속해 있습니다. 지역 발생은 52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은 449명이었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243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시설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중소규모의 일상 감염이 만연되고 있어서 방역당국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보면 얀센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혈전 생성 연관성에 관심이 집중됐고 또 결과적으로는 유럽의약품청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접종이 중단이 되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요. 접종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현지 시간 20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희귀 혈전과의 연관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혈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제품 정보에 추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MA는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혈전 생성이 매우 드물고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게 EMA 측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얀센 측은 백신 공급 재개를 결정했고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에 대해서 오는 23일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네, 오늘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코스피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주식시장의 열기가 지난해부터 뜨겁습니다. 여기에 보답하듯 지난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배당 규모가 5년 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의 배당 규모가 또 크게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즉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들의 배당 총액은 최근 5년 동안 최대 규모인 33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0.3% 크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상장 기업 한 곳당 평균 627억 원을 배당한 겁니다. 특히 전체 배당의 규모의 3분의 1에 달하는 삼성전자 배당금 약 13조 원을 뺀다고 하더라도 5년 내 최고치입니다. 지난해 코스닥 시장의 배당금 규모도 1조 7,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5년 동안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또 배당도 그만큼 늘어난 영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 배당 기업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26.36%로 코스피 지수 상승률 약 30%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이전 연도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주가가 평균 43.3% 올랐는데 코스닥 지수 등락률과 약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5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최근 5년 주가 상승률이 53.8%로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 상승률 약 40%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즉 배당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온 기업이 더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SBS 비즈가 이달 초에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배제 그리고 택배비 15%가량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단독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거래 구조 개편안을 마련해서 국회와 택배업계가 협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우선 관심사는 택배 비용이 얼마나 인상되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인상안을 제시를 했습니까? 네, 상자당 200원에서 300원가량 올리는 안이 나왔습니다. 택배노사와 당정이 꾸린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에서 국토부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또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 등 노동자는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과 시설 투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택배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가 인상안을 제시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200원에서 300원이라는 이 구체적인 인상폭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토부가 거래구조 개선과 택배비 현실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는데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한 산업연구원은 상자당 약 200원에서 300원을 올려야 추가로 드는 비용을 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문제, 그리고 주 5일제 근무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반영된 겁니다. 국토부는 택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5월 말까지 택배바 현실화 방안을 확정하고 노사 합의까지 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마트24 점주협의회가 불공정 거래 혐의로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다른 가맹점들은 무시한 채 직영점에서만 단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서 들어보죠.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제소를 했습니까? 네, 이마트24 점주협의회 측은 본사인 이마트24가 대전에 있는 한 직영점에서만 단독 할인 행사를 진행해 다른 가맹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대전 탐방점에서만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휴지와 생수 등 생필품 10여 개 품목에 대해 단독 할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점포 1km 인근에는 5개의 이마트24 가맹점이 있었는데요. 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인근 가맹점은 무시한 채 대전 탐방점에서만 가맹점의 매입단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생필품을 판매했다라며 공정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근 가맹점들 입장에서는 손님을 당연히 뺏길 만한 이유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마트24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고객 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 차원이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고객 유입 영향도를 확인하기 위해 생필품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가맹점 영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경쟁 환경에 있는 점포에서 한 달간 한시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점주협의회 측은 고객 유치 테스트라고 하면 가맹점도 같이 참여했어야 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최근 한 IT 전문 유튜버가 KT 인터넷 속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결국은 방통위까지 나섰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까? 네, 방통위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약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기가 bps 요금을 내면서 100메가 bps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KT가 의도적으로 속도를 지연시켰을 경우 방통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실태 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KT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KT 측도 사과를 했죠. 네, KT는 오늘 오전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작업 중 고객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조사 결과 총 24명의 오류를 확인해 수정 조치를 했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앞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대림그룹, DL그룹이 서울 강남의 논현동 글래드 호텔을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 부문과 석유화학 부문 분사를 실시한 DL그룹이 유휴자산 매각을 통해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강남에 있는 DL그룹의 글래드 호텔이 매물로 나왔다고요? 네, 글래드라이브 강남은 서울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호텔로 지난 2016년 DL그룹, 전 대림그룹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지분 100%를 매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DL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글래드라이브 강남의 매각을 추진해왔는데요. 매각 작업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중견급 부동산 개발 회사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며 매각가는 1,000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매각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대림그룹은 올해 1월 DL그룹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이 대림산업을 건설부문 DLENC와 석유화학부문 DL케미칼로 분사했는데요. 매각 추진 당시 DL그룹은 코로나19가 아닌 비즈니스 재편을 위해 이번 호텔 매각을 추진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설 사업에 집중해오던 DL그룹이 이 신사업 동력인 석유화학과 에너지 등에도 투자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분사 전후로 DL그룹은 대림 CNS와 대림 오토바이를 매각하는 등 이 비주류 자산을 계속 매각해온 바 있습니다. 이 DL은 이번 매각에 대해 매각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정입니다. 이달 들어서도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수준이라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지금 현재 수출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 잠정치는 309억 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5.4%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수출은 코로나19로 약 27% 급감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달 20일까지 수출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과 비교하면 조업일 수가 이틀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출 금액이 4.2% 증가했는데요. 조업일 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넘어서는 강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6개월 연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항상 반가운 소식인데요. 품목별로 보면 어땠을까요? 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을 견인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자동차 부품은 81.6%, 승용차가 54.9% 등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로 무선통신기기 68%, 반도체 38.2% 등 ICT 수출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나라별로는 베트남이 63.8%로 가장 크게 늘었고 유럽연합 63%, 미국 39.4%, 중국 35% 등 우리나라 수출 주요 3국의 회복세도 컸습니다. 이달 20일까지 수입은 3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3%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른 무역 수지는 20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지만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우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공산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8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6.85로 지난 2012년 5월 107.35를 이후에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이 전월 대비 1.6% 상승했고 휘발유가 12.8% 등 석유 제품이 9.7% 오르면서 오름폭이 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 2분기 디램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2분기 현재 거래가 진행 중인 PC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보다 25%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렌드포스는 또 클라우드용 서버 디램과 스마트폰용 모바일 디램, 가전 등에 쓰이는 스페셜티 디램 등 디램의 전체 평균 가격도 2분기 들어 당초 전망치보다 5%포인트 상향한 18에서 23%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김치의 무역 흑자도 11년여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1분기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 늘어난 4,657만 달러를 기록해서 종전 역대 최대치인 지난해 2분기 4,20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김치 수출이 늘면서 김치 무역 흑자도 806만 달러를 기록해 2009년 4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행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공기 상태가 좋지 못한데요. 가장 먼지 농도가 높은 곳은 독산 3동으로 매우 나쁨 단계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공기가 가장 좋은 곳은 명일 2동과 장안 2동, 염창동으로 좋음 단계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초여름 날씨를 보이며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고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WHO 기준은 나쁨, 환경부 기준은 한때 나쁨 단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 기준의 경우 오후 들어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동과 제주 제한 전국에서는 실내 환기를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먼지 농도가 나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서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